지난 48시간 동안 이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다. 이것은 중동 전체 권력 구조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이며 그 파장은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경제적 불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12월 28일 테헤란 데바자르의 상인들이 처음 거리로 나선 것은 단순히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이것은 체제 전복을 요구하는 전국적 봉기로 확산되었다. 경제적 절망이 정치적 분노로 다시 실존적 위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1월 8일과 9일 단 이틀 동안 이란에서 최소 2,000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숫자의 규모를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카리자크 임시연간실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분석해보니 단일 시설에서만 최소 205구의 시신백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란 정권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2019년 시위에서는 약 300명에서 1,500명이 사망했고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에서는 551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48시간 만에 그 모든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진압 방식이었다. 보안군들이 시위대의 머리와 가슴을 겨냥해 근거리에서 사격했고 심지어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체계적으로 살상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이란 체제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진압에 동원된 구조적 메커니즘이다. 이라크의 하시드 알샤비 민병대 800명이 공식적으로는 마슈하드 성지 순례라는 명목으로 이란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아바즈 기지에 집결해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다. 레바논 헤즈볼라, 파키스탄의 리와 자이나비운, 아프간의 리와 파티미윤까지 동원되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란이 자국 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외국 민병대를 대규모로 동원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만으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위 규모가 컸다는 것이다. 둘째,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다. 자국 보안군 대신 외국 용병을 믿는다는 것은 체제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있다. 이란이 중동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다. 이란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이란은 소위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축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들,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대리전 네트워크의 심장부가 바로 테헤란이다. 그런데 그 심장부가 지금 멈춰가고 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직접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이란 체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과거에는 사상자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먼저 숫자를 공개했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 정권이 이 숫자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고 프레이밍하려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외부 세력의 개입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란 체제의 내부 정당성 부족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생각해보라. 만약 이란 국민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정부를 지지한다면 외부의 선동에 이렇게 대규모로 반응할 리가 없다. 외부 개입론은 오히려 이란 정권이 자국민의 지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다. 이란이 흔들리면 중동의 권력 균형 전체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입지는 이미 이스라엘과의 최근 충돌로 약화된 상태다.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은 이란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다. 이라크의 시아파 정치 세력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된다. 이란 체제가 완전히 붕괴할 경우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란 정권의 약화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붕괴는 다른 문제다. 국가가 해체되면 그 결과는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에서 본 것처럼 말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역 내 다른 행위자들의 반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약화를 반길 것이지만 동시에 걸프 지역 전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다. 실제로 UAE와 쿠웨이트는 이미 이란행 항공편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은 난민 유입과 육아 불안정을 걱정하고 있다. 터키는 이란 북서부 지역의 불안정이 자국 내 쿠르드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서 분리주의가 확산된다면 터키, 시리아, 이라크의 쿠르드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전략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이란이 시리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러시아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과 25년간 4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란의 석유와 가스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 공급 중단 시 국내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특성상 체제 안정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란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중국은 기존 약속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할 것이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누가 집권하든 에너지 공급만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계산 속에서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있다. 바로 시간의 압박이다. 이란 정권은 지금 두 개의 시계와 경주하고 있다. 하나는 국내 불안정의 확산 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 고립의 심화 속도다. 국내적으로는 인터넷 차단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직접 나가서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디지털 거래, 병원 운영, 은행 업무까지 마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디지털 격리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통해 우회 접속을 시도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찾아내기 위해 아파트 단지까지 수색하고 있다. 이런 숨바꼭질은 정권의 통제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평화적 시위자들의 살해와 대규모 처형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남해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말라카 해협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이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버텨내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란 정권의 생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지난 45년간 수많은 위기를 견뎌왔다. 이란 이라크 전쟁, 국제제재, 경제 위기, 그리고 크고 작은 시위들까지. 매번 위기 때마다 정권은 세 가지 전략을 사용했다. 강압, 분열, 그리고 적응이다. 강압은 이미 진행 중이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그 결과다. 분열은 시위 세력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군주제 지지자들, 세속주의자들, 종교적 온건파들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켜 통합된 대안 세력의 등장을 막는 것이다. 적응은 경제적 양보나 정치적 개혁을 통해 불만을 달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전략이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 강압은 너무 과도해서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초래했다. 분열 전략은 레자 팔라비라는 상징적 인물 주변으로 반정부 세력이 결집하면서 효과가 제한되었다. 적응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단기적 양보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란 정권이 아직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이란을 지지하고 있고 지역 내 시아파 민병대들도 아직 건재하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사건 이후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결속이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북한, 쿠바, 니카라과 등은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 내부에도 여전히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보안기구들은 아직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과 이익집단들은 현 체제의 생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1월 14일 테헤란에서 열린 정부 지지 집회에는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메네이의 사진을 들고 이란 국기를 흔들며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고 규탄했다.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지지인지 아니면 압력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란 사회가 완전히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현 체제의 생존이다.
정권이 강력한 진압을 통해 시위를 완전히 진정시키고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동의 현재 권력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란 정권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향후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제한적 개혁이다. 정권이 생존을 위해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하는 것이다. 하메네이가 후계 구조를 조정하거나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심지어 핵 프로그램에서 추가적 양보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동 질서는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정권 교체다. 현재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세력이 그 자리를 채우느냐다. 레자 팔라비와 같은 군주제 복원 세력인지 세속적 민주주의 세력인지 아니면 온건 이슬람 세력인지에 따라 지역 질서의 변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네 번째는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인 국가 해체다. 이란이 여러 지역으로 분열되면서 아프간, 시리아, 리비아와 같은 실패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중동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를 평가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외부 개입의 가능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감행했다. 이란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이란이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말이다. 하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다. 이란은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동 전역에 걸친 대리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동 지역 질서의 근본적 재편 가능성이다. 이란 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내정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된 지역 권력 균형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이다. 만약 이란 정권이 약화되거나 무너진다면 중동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이란의 약화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터키는 시아파 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권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다. 권력 공백은 종종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제거 후 발생한 종파 갈등, 리비아에서 카다피 축출 후의 내전, 시리아에서 아랍의 봄 이후의 참혹한 상황들이 그 예다. 이란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이란은 단일 종족 국가가 아니다. 페르시아계가 다수이지만 아제르바이잔계가 16%, 쿠르드계가 10%, 아랍계가 2%, 발루치계가 2% 등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존재한다. 만약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면 이들 지역에서 분리주의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석유가 풍부한 아랍계 거주 지역인 후제스탄주에서의 분리주의는 지역 전체의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해가 집중된 북서부 지역의 분리주의는 아제르바이잔 본국과의 통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터키, 러시아, 이란의 복잡한 지정학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란 국민들의 레시리엔스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란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다. 몽골 침입, 서구 식민주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혁명과 전쟁을 모두 견뎌왔다. 현재의 위기 역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정권 교체 요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대들이 외치는 구호들을 보면 죽음을 하메네이에게서 샤만세까지 다양하다. 이것은 현재 체제에 대한 거부를 넘어서 이란 사회가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이란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변국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우려를 안겨줄 것이다. 특히 비슷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나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라 중동 지역 질서 전체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다. 이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지역의 권력 균형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외부의 지원과 내부의 분열을 이용한 분할 통치 전략이 언제까지 효과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다른 권위주의 체제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정보 통제가 어려워진 디지털 시대에 정권의 정당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가? 이란 사태는 21세기 권위주의 체제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21세기 중동 질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 권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